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집단 관리와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리더십의 유형, 그죠? 리더십의 정의는 가볍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 및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리더십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기사는 아니고 산업기사 필기에는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에서 L, 리더십은 리더죠. 그 다음에 F1은 멤버죠. 리더와 멤버와 상황의 함수 관계다. 리더십이 리더의 능력이라는 것은 리더 자신과 그 다음에 따르는 멤버들과 그때의 상황의 함수 관계에 의하여 더하기 빼기 곱하기 관계에 의하여 리더십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죠? 요것을 설명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형태에 따른 분류, 선출 방식에 따른 분류 넘어가고요. 업무 추진 방식에 따른 분류, 요거 한 번씩 필기에 출제가 됩니다. 리더가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권위주의적인 리더가 있죠. 리더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리더의 형태를 뜻하겠습니다. 민주주의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집단 토의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리더의 형태가 되겠고요. 자유방임적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 역할은 하지 않고 명목상 자리만 유지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리더는 리더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형태, 민주주의적인 리더는 집단 토의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형태, 자유방임적 리더는 리더 역할은 하지 않고 명목상 자리만 유지하는 리더를 뜻한다.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었고요. 비슷한데 행동 유형 방식에 따른 리더를 분류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죠? 참여적 리더십이 있는데요. 리더가 행동할 때 부하들과 상담하여 부하 의견을 고려하는 게 참여적이에요. 부하와 함께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지시적인 리더십은 지도자는 독선적이며 조직 구성원들을 보상 체벌의 연속선 상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는 건 지시적인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적 리더십이 있다, 그죠? 리더의 행동에서 지원적인 건 우호적이며 친밀감이 강하고 부하 표현을 존중하는 형태는 지원적인 리더십이 되고요.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강조하고 부하 능력을 신뢰하는 이렇게 도전을 잘하는 건 성취지향적인 리더가 되겠습니다. 셀프 리더십이죠. 부하들의 역량을 개발하여 부하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을 갖게 하는 건 셀프 리더십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자, 리더의 행동 유형 중에 관리 그리드 이론, 필기에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괄호에서 X, Y형에서 X는 뭐냐면 과업에 대한 리더의 관심도입니다. 뒤에 있는 Y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1은 뭐냐면요. 과업도 10 중에 1밖에 안 해요. 1도 안 하면서 인간관계도 1밖에 안 돼요. 사람의 관계도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관심형이 되겠죠. 과업은 1밖에 안 해요. 근데 인간관계는 9만큼 좋아요. 그죠? 인기형이 되겠습니다. 인기 있는 리더. 과업은 9만큼 잘하는데요. 인간관계가 1밖에 안 돼요. 이거는 과업형 리더가 되고요. 자, 적절하게 5씩 하죠. 그죠? 5. 과업도 5, 인간관계 5, 타협형이 되고요. 과업도 그만큼 잘하는데 인간관계도 그만큼 좋아요. 이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보고 지나가세요. 1은 둘 다 무관심한 무관심형. 과업은 1인데 인간관계 9는 인기형. 과업이 9고 인간관계 1은 과업형. 5는 타협형. 9는 이상형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의 권한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리더가 가지는 권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적 권한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부하에게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지도자가 잘한 부하에게 상을 주고 보상하는 건 보상적 권한, 강압적 권한입니다. 지도자가 부하를 처벌할 수 있는 건 강압적 권한이 되겠습니다. 합법적 권한입니다. 조직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이다. 그죠? 규정에 의해 공식화된 권한은 합법적 권한이 됩니다. 위임된 권한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지도자를 따르고 지도자와 함께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가 역할을 잘하면 부하들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위임된 권한이 되고요. 전문성의 권한은 지도자가 집단 목표 수행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보상적 권한은 지도자가 부하에게 보상할 수 있는 권한, 강압적 권한은 지도자가 부하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 합법적 권한은 조직 규정에 의해 공식화된 권한, 위임된 권한은 직원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걸 뜻하고요. 전문성의 권한은 지도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된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참고란에 기출 한번 볼게요.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이 있고요. 지도자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권한이 있어요.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지도자 자신이 부여해야 하는 권한 한번 볼까요? 예, 자기 자신이 가져야 되는 건 위임된 권한. 내가 부하들한테 인기가 있고 좀 존중감을 가지게 하는 리더라야 부하들이 따라 올라오겠죠. 따르겠죠. 그래서 위임된 권한과 전문성의 권한, 얼마만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지도자 자신이 부여하는 권한이에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조직이 지도자에게 주는 거 있다, 그죠? 부하에게 상을 주는 보상적 권한, 부하를 처벌하는 강압적 권한, 규정에 의해 합법화된 합법적 권한은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필기에 다음 지도자의 권한 중에서 자신이 자기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리더의 세력. 자, 예, 필기에 넘어가면 비슷한데요. 이게 구분이 되어서 시험에 나옵니다. 또 리더의 세력을 보면 강압적 세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리더가 가지는 세력인데요. 부하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세력은 강압적 세력. 보상적 세력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줄 수 있는 거죠. 합법적 세력은 조직의 공식적 권력 구조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 되고요. 전문적 세력은 리더가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정도에 의해 전문적 권한이 결정됩니다. 자, 리더의 세력은요, 요거는 비슷한데 지금 참조적 세력이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는 부하들이 리더의 생각과 목표를 동일시하거나 부하들이 리더를 존경하고 매력을 느껴서 리더를 참조하고픈 데서 파행된 권한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면요, 리더의 권한의 역할에서는 직원들이 지도자를 따르고 함께하는 건 위임된 권한이었죠. 근데 이게 세력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참조된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기용인데요. 위에 게 더 자주 나오고 이건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 구분해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을 했는데 이제는 헤드십이에요. 우리가 리더도 지금 지도자다라고 부르고요. 헤드는 우두머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지도자인데 헤드십은 우두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우리 지도자를 헤드십이라고 합니까? 리더십이라고 합니까?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다. 민주주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지도자를 우두머리다라고 불렀죠. 그래서 헤드는 권위주의적인 권위주의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십의 특성 볼게요. 권한 근거는 공식적이에요.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지배적이며 종속적이고요. 상사와 부하와의 사회적 간격은 넓은 관계입니다. 지위 형태는 권위주의적이에요. 예전에 지도자는요, 예를 들어 임금이나 왕은 공식적인 거죠. 그리고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하늘과 땅이죠. 지배적이고 종속적이에요. 부하는 무조건 지도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사회적인 간격은 엄청 넓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의 형태가 헤드십이었습니다. 리더십과 헤드십의 특성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필기 나옵니다. 리더십은요, 요즘은 대통령을 선출하잖아요. 선출된 리더입니다. 자, 밑으로부터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되죠. 대통령도요, 우리가 국민들이 동의에 의해서 뽑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투표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집단 목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뽑죠. 대통령 뽑을 때 우리가 후보자를 보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공을 세웠나 이거를 보고 투표하잖아요. 그죠? 상사 부하 관계는요. 리더십에서는 개인적이고 좁은 관계예요. 부하나 지도자가 굉장히 가깝고 좁은 관계다 할 수 있죠. 민주주의적인 지도자의 형태고요. 상사와 부하고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헤드십은 우두머리죠. 그죠? 임명했어요. 예전에는요,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된다. 이렇게 임명했지 투표하고 선출하지 않았죠. 위에서 위임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손으로 뽑죠. 밑에서 동의에 의해서 뽑히지만요. 임금이 다음 임금을 지정하잖아요. 위에서 위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공식화된 규정에 따르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뭐를 했나 공로를 인정하지만 왕의 큰아들이 또 왕이 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죠? 뽑히게 되고요.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지배적이며 넓은 관계가 됩니다. 권위주의적인 지위 형태고요. 상사고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요 파란 글자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와 집단 역학 넘어가서 집단의 유형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1차 집단이 있고요. 2차 집단이 있는데요. 1차 집단은 면대면, 얼굴을 맞대는, 그죠?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과 동일시를 중요시하고요. 작고 오래 지속되는 집단이죠. 그래서 1차 집단의 대표적인 게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2차 집단은 보다 크고 복잡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크고 공식적으로 조직되는 사회 집단인데요. 직장 동료나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공식 집단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집단, 비공식 집단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집단들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게 되거든요. 한 번씩 필기에 출제됩니다. 그러면 집단이라는 건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하고 단체를 이뤘을 때하고 왜 우리가 어떠한 집단에 소속이 되는가 하면 집단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단의 기능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응집력이죠. 모이는 힘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서 사장님한테요. 사장님 월급을 좀 올려주세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노조라는 집단이 생겼죠. 노조에서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들어주게 되잖아요. 이거는 바로 힘입니다. 집단 내부로부터 생기는 힘을 응집력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단에 속하면 규범이 있죠. 내가 따라야 될 행동의 규범이 있어요. 그 집단을 유지하면서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은 목표를 갖고 집단이 생기잖아요. 농협은 농업인들의 협동조합, 또는 축협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모임, 그죠? 이렇게 어떠한 집단은 목표를 두고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의 기능은 모이는 힘이 있다, 응집력, 따라야 될 행동의 규범이 있고요. 집단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통제적인 집단 행동이에요.
통제되지 않은 집단 행동을 볼게요. 첫 번째는 군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군중이라는 거는요, 조직화해서 딱 모아놓은 그룹을 말하는 거 아니죠? 저게 군중들이 많이 모였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조직성 없이 모였잖아요. 그죠? 공통된 규범이나 조직성 없이 우연히 조직된 인간의 일시적인 집합을 우리가 군중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브가 있는데요. 비통제의 집단 행동 중에서 폭동과 같은 걸 모브라고 합니다. 자, 군중보다 합의성이 없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요. 패닉이 있다, 그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집단적인 도주 현상을 우리가 패닉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전념. 왜 한 사람이 마음이 이러면 전체 그룹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이런 현상을 심리적 전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집단과 인간 관계에서 집단의 효과입니다. 동조 효과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따라하는 것, 동조 효과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견물 효과입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그 집단에 속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견물 효과다라고 하고요. 요건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너지 효과. 예. 2개 이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들이 합해진 효과가 2개 이상 요소들의 합해진 효과가 개별 효과의 합보다 더 큰 효과를 발생시켜요. 우리가 효과가 더 크게 좋아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하나를 합한 것보다 2개 이상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내는 걸 시너지 효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생체 리듬과 피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피로의 증상 및 대책. 피로 종류는 그냥 스스로 한번 읽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업 피로의 요인, 그죠? 신체적, 심리적, 외부적 요인. 요것도 각각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산소 부채 현상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산소가 부채, 빚이 진 거예요. 그죠? 산소 빚이라고도 합니다. 격렬한 작업이나 운동을 할 때는 산소 섭취량이 산소 소모량보다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섭취하는 거나 소모하는 게 비슷해서 상관이 없는데요. 격렬하게 달리기 하거나 운동할 때는 산소를 지금 많이 소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할 때 에너지 소모가 크죠. 요거는 옆에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산소 1리터가 5kcal에 보통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산소를 섭취하는 양은 보통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산소 섭취량은 똑같은데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서 산소량이 산소 부채, 즉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산소 부채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격렬한 작업이나 운동을 할 때 산소를 섭취하는 양이 산소 소모량보다 부족해서 산소량이 산소 부채, 산소 빚을 일으키는 걸 산소 부채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이 끝나면 호흡이 우리가 운동할 때 헉헉 하잖아요. 왜냐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마시려고 그래요. 근데 달리기가 딱 끝났지만 호흡이 바로 딱 진정되는 게 아니라 헉헉헉헉 이렇게 진정되는 게 서서히 돌아오지요. 이게 왜냐면 운동 시에 빚진 산소 부족분을 운동이 끝난 후에 갚기 위해서 작업이나 운동 후에 호흡이 즉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호흡이 서서히 회복되는 산소 부채의 보상 현상, 그죠? 운동할 때 부족했던 산소 부족 부분을 운동이 끝나고 채우기 위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호흡이 바로 정상으로 안 돌아오고 헉헉헉헉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는 걸 산소 부채 보상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번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로의 측정법인데요. 생리학적이다라는 건 이렇게 앞에서도 나왔거든요. 육체적으로 기억하자 그랬죠. 이거 빨간 걸로 적어 볼게요. 앞으로 이제 생리학적, 생리적이다라는 건 육체적이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감각 기능, 반사 기능, 대사 기능 등을 이용한 측정법을
생리학적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요, 얼마나 피로한가를 측정하는 피로의 측정법인데 몸 안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걸 측정해서 피로를 판단하는 게 생리학적 측정법이고요. 요거 약자 기억하겠습니다. EMG는요, 근전도, 요거는 별표하고 기억할게요. 근육의 활동 정도를 나타냅니다. 근육 활동 전이차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CG는요,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심장이 얼마만큼 활동하는가, 심장근 활동을 기록한 게 되겠습니다. 요 두 개만 조금 기억할게요.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이니까 생리적, 육체적인 측정법이 되겠죠. ENG 또는 EEG, 요거는 뇌전도인데요. 신경활동 전이차고, EOG 안전도는 안구운동 전이차, 그 이외에 산소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피부 전기 반사, 전멸융합 주파수, 요게 또 한 번씩 나오는데요. 플리커법이다라고 하는데 어른거림 검사입니다. 예, 여기에서 전멸융합 주파수 참고란 내용 한번 볼게요. 플리커 테스트 또는 전멸융합 주파수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피곤할 때는요, 시각이 둔화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피로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중추나 망막, 시신경의 감도가 좋을 때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각계의 피로가 높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피로의 검사 방법이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이 전멸융합 주파수 플리커법은 뭐를 검사하는 거다? 피로검사법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깜빡깜빡 하는 걸 눈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가지고 피로를 측정하는 게 전멸, 빛이 깜빡이는 거죠. 그죠? 융합 주파수다라고 합니다. 플리커법 또는 플리커 테스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금방 우리가 생리학적인 건 육체적인 검사였다 그랬죠. 근전도, 심전도, 눈의 어른거림을 검사하는 플리커 테스트, 안전도, 뇌전도, 안전도 등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심리학적인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작 분석, 연속 반응 시간, 자세 변화, 주의력, 집중력 이런 거를 검사하는 건 심리학적입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적은요, 연필로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 병원 검사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죠. 그러면 심전도나 근전도 말고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죠. 그래서 뇌중의 스테로이드량, 아드레날린 배설량을 측정해서 피로를 검사하는 건 생화학적인 측정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요, 섞어놓고 다음 중에서 생리학적 측정법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형태로 잘 출제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예를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강도와 피로인데요. 아무래도 작업 강도는 작업의 강학이죠. 작업이 강할 때는 피로가 빠르게 오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작업이 강할 때 피로가 오는가를 보는 것인데요. 에너지 대사율,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약자로 RMR이라고 하는데요. 자, 작업 강도는 에너지 대사율로 나타냅니다. RMR을 계산하는 공식 보겠습니다. 기초 대사량분의 노동 대사량 해도 되고요. 괄호하시고 작업 대사량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대사량 킬로칼로리 단위죠. 일할 때 필요한 대사량이 작업 대사량 또는 노동 대사량, 이것도 킬로칼로리 단위예요. 단위가 아래 위로요. 동일해서 약분됩니다. 자, 요거는 다시 말하면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이나 노동 대사량이다라는 건 작업 시의 소비하는 에너지에서 안정 시의 소비하는 에너지를 빼주면 됩니다. 이것도 밑에 거는요, 킬로칼로리 단위가 되고 에너지니까 킬로칼로리예요. 그래서 아래 위로 단위는 어떻게 되겠다? 약분되고 없어요. 그래서 RMR 단위 있다 없다? 빨간 걸로 크게 적겠습니다. 단위 없습니다. 퍼센트 붙이면 감점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요, 제외율도 단위가 없었죠. RMR도 단위 없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다시 한번 볼게요. RMR의 공식은 첫 번째 요겁니다. 기초 대사량분의 노동 대사량 또는 작업 대사량이죠. 두 번째 공식 요겁니다.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시의 소비 에너지 마이너스 안정 시의 소비 에너지 이렇게 주어진 값이 뭐가 주어졌는지를 보고요. 1번이나 2번식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고 단위는 있다 없다 무차원입니다. 단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자, 보통은요. 작업 시 소비하는 에너지는 작업 시의 소비 에너지는 소비한 산소의 소모량으로 측정해요. 아까 제가 산소 1kcal, 산소 1리터가 얼마를 낸다 그랬죠? 5kcal 열량을 냅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산소를 1.5리터 소비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요. 여기에 참고로 적어 볼게요. 작업 중에 산소를 1.5리터 소비했다라는 건 작업 시에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라는 뜻일까요? 요거는 그죠? 1.5 곱하기 5kcal를 하면 7.5죠. 그죠? 7.5kcal 에너지를 소비했다라는 거하고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 시 소비 에너지는 소비한 산소 소모량으로 측정하고요. 안정 시의 소비 에너지는 보통 의자에 앉아서 호흡하는 동안에 소비한 산소의 소모량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RMR을 이제 계산을 했죠. 작업 강도 구분에 따른 RMR, 이것도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가벼울 경자죠, 그죠? 가벼운 작업, 경작업은 1에서 2, 뒤에 퍼센트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RMR은 단위가 뭐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1에서 2라고 해도 되고요. 1에서 2 RMR 이렇게 표현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작업이죠. 중작업, 가운데 중자죠. 보통 작업은 2에서 4입니다. 힘든 중작업이에요. 중작업, 힘든 작업은 4에서 7입니다. 초중작업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7이라고 적으면 틀립니다. 7 이상이라고 꼭 적으셔야 돼요. 가벼운 경작업은 1에서 2, 보통 작업, 중작업 2에서 4, 힘든 중작업은 4에서 7, 굉장히 힘든 초중작업은 7 이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실기까지 또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 휴식 시간인데요. 이것도 2과목 다시 공부합니다. 자, 자주는 아니지만 실기에도 간혹 출제됩니다. 휴식 시간 R은 해서요. 1.5인데요. 여기에서 E가 뭐냐면 E는 주어진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요. 삽질하는데 에너지가 8kcal가 필요하다. 이러면 요 8kcal가 바로 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5는 뭔가 하면요. 휴식 중에 에너지 소비량인데요. 아까 휴식 중에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한다 했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소비하는 산소량으로 그죠? 측정한다 했는데요. 대부분 거의 비슷한 값 일정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0은 뭐냐면요. 작업 시간인데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작업 시간이 100분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주어진 작업 시간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는 좀 전에 E는 이제 작업할 때 필요한 주어진 작업 시의 에너지고요. 5 또는 4인데요. 5는 뭐냐면 기초대사량을 포함한 보통 작업할 때 보통 작업 시 평균 에너지를 뜻해요. 근데 이게 때로는 4라고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4라고 주어졌을 땐 4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주어지지 않을 때는 5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 R은요. E-1.5분의 작업 시간 60분 곱하기 E-5 또는 4인데요. 주어지지 않으면 5를 넣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삽질하는데 에너지가 8kcal가 필요한데요. 100분 작업하는 동안에 휴식 시간을 계산하라 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R은 하시면요. E가 뭐죠? 주어진 작업할 때 필요한 에너지 지금 삽질 8kcal죠. 안정시 에너지는 뭐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작업 시간이 100분이다 주어졌으면 100이죠. 곱하기 뭐죠? 8 마이너스
보통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100분이었기 때문에요. 단위도 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일단 바이오 리듬의 종류부터 볼게요. 육체적 리듬이죠. P로 나타냅니다. 감성적 리듬은 S로 나타내고요. 지성적 리듬은 I로 나타냅니다. 육체적 P, 감성적 S, 지성적 I. 그죠? 육체적 리듬은 23일 주기고요. 감성은 28일. 육체적은 23일 만에, 몸은 23일 만에 회복된다 생각하세요? 근데 감정의 회복이 더 느려요. 5일 느려요. 28일 주기. 머리 회전이 제일 느려요. 33일 주기. 그죠? 그래서 육체적이 28, 육체는 23, 감성은 28, 지성은 33. 이렇게 보면요. 5씩 차이 나죠. 그죠? 5를 더하면 33이잖아요. 그래서 23을 출발로 해서 28, 3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육체적인 건 청색이 시선으로 표시하는데 식욕, 소화력, 활동력, 지구력 같은 걸 나타내고요. 감성적인 건 감정이죠. 감정, 주의심, 창조력, 희노, 애락을 나타냅니다. 지석은 머리 회전이죠. 상상력, 사고력, 기억력, 인지력, 판단력 등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사인 곡선에서요.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로 내려오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하는 점이 뭐가 된다? 위험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사인 곡선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가 위험일이고요. 안정기와 불안정기의 교차점,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교차점 똑같은 말이죠. 위험일입니다. 한 달에 대략 6일 정도의 위험일이 누구나 존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체 리듬의 변화 한 번씩 필기에 출제됩니다. 야간에는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몸무게는 야간에 재면 감소하겠죠. 그죠? 야간에는요,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말초 운동 기능 저하됩니다. 체온이나 혈압이나 맥박은 주간에는 열심히 활동하니까 체온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도 뛰겠죠. 주간에 상승하고 야간에 감소합니다. 근데 혈액 속에 있는 수분과 염분, 낮에는요, 우리가 땀을 배출하잖아요.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혈액의 수분과 염분은 주간에 감소, 땀으로 배출되니까요. 야간에는 증가한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 5장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자, 앞에 법규의 내용보다는 실기까지 가는 내용이 좀 별로 많지 않죠? 가벼운 단원입니다. 하지만 필기에서는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별표 위주로 읽으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아래 말과 휴식 시간 계산하는 거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